안녕하십니까. 툭툭 재무해설연구소의 대표 재무해설가 정영래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의 앞전 시간에 비상자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비상자산 마련에 우리가 예적금을 우리가 이제 20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설계 전에 이제 점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기본적인 의료 실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진단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비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재무 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웠다면 이것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는 비상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1년 내에 확보가 가능하다면 예라는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즉시 재무 계획을 실천하시면 될 것이고, 아니오라고 대답을 한다면 재무 계획을 재무 계획 이제 비상자금 계획부터 세우셔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비상자산의 의미를 한번 본다면, 제가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무 목표를 내 자본금 6천만 원을 모으기로 했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모으기로 했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을 저축을 하면 우리가 5년 뒤에 6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 하나의 자본금이 되겠죠. 여기에는 임대료, 각종 식기, 재료비, 인건비 등을 합해서 우리가 산정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이제 할 때 많이 착각하는 것들이 시작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사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임대료, 인건비, 기타 비용 등 1년치 정도의 비용은 항상 비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비상 예비 자산이라는 의미니,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 설계의 이제 원천 자산인 비상 자산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준비를 무시하게 되면 재무 설계의 밑그림 자체를 그릴 수가 없는 것이고, 재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비상자산은 우리가 재무 설계에서 우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밥을 지을 때도 필요한 것이고, 건물을 지을 때 반죽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실 물을 항상 있어야 되는 것처럼 비상자산 자체는 우리 재무 설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우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재무 계획이라도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형태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예비 비상자산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모든 재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상자금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례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 목표를 연금자산 1억 만들기를 목표로 삼은 20세 청년이 60세까지 매월 20만 원씩을 불입을 해서 연금자산 1억 만들기에 도전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10년간 열심히 모은 금액은 2,400만 원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자산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큰 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다시 30세 때부터 다시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30년간 모은 금액은 원금이 7,200이 될 테고, 결과적으로 1억 700 정도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전 사례처럼 내가 비상자산이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40년간 꾸준히 저축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원금이 9,600이었을 테고, 결과적으로 1억 6,500이라는 연금자산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상자산이 준비된 상황에서 1억 6,500을 모은 상황에서 우리가 10년치를 이제
병원비로 소모한 상태에서 30년간 모은 금액은 1억 7백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차액을 보면 5,7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약 6천만원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병원비로 쓴 금액이 2,700만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돈은 6천만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만원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꾸준하게 실천을 하면 얼마만큼의 자산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대 때부터 어떤 사람이 적금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년간 모으면 이 돈은 1200만원이 됩니다. 자, 우리가 20년간 모으면 2400만원이 됩니다. 자, 30년간 모아봤더니 3600만원이 됩니다. 자, 40년간 모아봤더니 원금이 4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금리가 2.5%로 생각을 해서 가산을 해보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은 거의 8200만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200만원이란 돈이 단 10만원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꾸준하게 그냥 저축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8250만원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8250만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1억을 못 모은 사람은 지금도 1억은 모을 수가 없습니다. 20년 전에 1억 우습게 알던 사람 지금도 1억 못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1억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느껴볼 때 이 1억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무슨 돈이 만들어냈냐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10만원을 꾸준하게 40년간 적립을 하고 났더니 결국은 이게 1억에 육박하는 자산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 만원짜리 지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돈이 우리는 사실 내 주머니 속에 항상 만원짜리 몇 장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커피 한 잔,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한 각, 이 두 가지를 합해본 금액이 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만원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저축의 시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작을 할 때 내가 과연 매일 만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장수시대를 대비하는 좋은 출발 신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 비상자금을 만드는 방법, 특히 이제 우리 저축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로 이제 대지저금통에, 은행을 가기 힘드니까 이 속에 만원짜리 지폐를 하나씩 넣고 500원짜리를 넣고 동전을 넣고 이렇게 저축을 습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저축 방법이 되겠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이제 은행에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이렇게 적립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일반 직장인과 일반 자영업자들이 비상자금 준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매일 만원씩 적금을 해 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일수라고 해서 매번 내가 금융기관을 가서 적립을 하는 방법, 안 그러면 금융기관 직원이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업장을 방문해서 매일 만원씩 걷어가는 이런 방식이었지만, 요즘은 이렇게 이제 영업하는 경우는 대형 시장이나 이런 곳에 일부만 아마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온라인 통장에 잔금이 있으면 우리가 매일 자동이체 형식으로 해서 매일 적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일 적금을 우리가 금융기관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20일 정도라고 보니까 20일 정도를 보면 한 달에 한 구자당 20만원 정도가 우리가 납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3만원을 가지고 세 구자를 만들어서 적립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6개월 뒤가 보면 똑같이 이제 20만원, 한 달에 20만원, 20만원, 20만원씩 모였으니까 모든 구자당 120만원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개월짜리는 6개월 만기가 됐으니까 이때 120만원이 내가 만약에 그냥 필요 없다면 추가 이제 적립을 해 놓으면 되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것을 쓰고 이 순간에 쓰는 거는 상관없지만 6개월짜리를 다시 신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되고 나면 6개월짜리가 또 하나 만기가 됐고, 우리가 이제 요번에 1년짜리가 만기가 됨으로 인해 갖고 1년 뒤에는 우리가 이제 360만원이 만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3년 되는 시점까지 가보면 결과적으로는 3년째 될 때는 6개월짜리도 만기가 되고 1년짜리도 만기가 되고 3년짜리가 만기가 되면 이때 금액은 무려 1080만원이란 목돈이 생긴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원씩을 좀 아껴서 이렇게 적립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만원짜리를 6개월 단위로 계속 만기를 시켜서 모아가도 결국은 1080만원이 모일 테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세 가지를 그대로 다 만기를 시킨다면 거의 뭐 2160만원 정도의 금액이 모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결국 우리가 저축 습관을 기르기에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일 현금이 발생하는 이제 종사자들을 보면 뭐 택시 하시는 분들, 골프장 캐디 하시는 분들, 뭐 일용직 근로자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매일 현금이 발생하는 이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축을 실행해 본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금과 적금의 이자 계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쉽고 간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금이자 산출 방식과 적금이자 산출 방식이 있는데, 먼저 예금이자 산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1000만원을 금융기관에 맡겼더니 금융기관에서 2% 이자를 주고 만기 1년짜리라고 하면서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금융기관이 지시한 금리는 2%였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우리가 약 20만원이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 이자 소득세는 14%이지만 우리가 이제 부가적으로 농특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농특세는 이자 소득세의 10%, 약 이제 14%였으니까 거기에 10%니까 1.4를 합한 금액이 15.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소득이 20만원이었으니까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면 금액은 38,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기 시에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은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0만원에서 세금 38,000원을 빼고 결국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16만9,200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금이자 산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월 나는 10만원씩의 적금을 하고 이제 금융기관이 약 2.5%의 금리를 약정을 했고 1년간 적금을 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적금이자 방식은 원금에다가 이자를 곱해서 내가 첫 달에 들어간 금액이 12달에 12번을 한 12개월이 남아있는 기간을 계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첫 달에 이제 20만 원을 불입한 이자를 계산해 보면 그 금액이 약 2,5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의 계산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곱해서 12분의 11 적수를 계산해 준 금액이 이제 계산이 될 테고, 맨 마지막 12번째 때는 12개월 뒤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분의 1을 곱한 금액이 이제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적금 이자는 첫 달에 2,500원부터 해서 마지막 달에 208원까지를 합한 금액이 16,249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이자 소득세의 15.4%를 과세한 금액이 2,502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 120만원에다가 이자 16,249원에서 이제 우리가 소득세, 이자 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이 2,502원이었으니까 총 내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1만 3,747원이었다는 사실을 계산 방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비상자산의 핵심인 예적금을 이제 금융기관별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적금을 취급하는 기관은 이제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급 상품들은 은행은 예적금,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도 예적금이지만 우리가 상호금융, 특히 이제 단위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는 예탁금, 출자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금리는 아무래도 은행이 가장 싸고 상호금융이 그 다음이고 저축은행이 금리는 가장 많이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은행이 가장 안전하고 두 번째 이제 상호금융이고 세 번째가 이제 저축은행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자 소득세는 은행에서는 제가 이제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원천 징수를 한다 그랬죠. 이제 이자 소득세율은 15.4를 부과를 합니다. 이제 저축은행에서도 당연히 15.4를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상호금융, 이제 단위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자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농특세만 1.4%를 부과한다는 사실이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출자자금, 특히 이제 투자자금으로 해서 얘는 배당소득세가 이제 취급이 이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금자 보호 한도에서 한도로 알아보면 예금자 보호 한도는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한 금액을 이렇게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의 예금자 보호는 당연히 되겠죠. 자, 상호저축은행의 이제 예금자 보호도 당연히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제 상호금융에 보면 우리가 예탁금에서는 우리가 이자 소득세를 떼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3천만 원까지만 이렇게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투자와 같은 배당소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한도는 1,000만 원까지지만 여기는 예금자 보호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원금을 보장해 주는 거는 은행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해서 원금을 보장해 주고, 상호금융에서는 예탁금에 대해서 3천만 원까지만 원금을 보장해 주고, 저축은행에서는 우리가 원금을 5천만 원까지 원금 이자를 보장해 준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상자산을 어느 쪽에 운영을 하는 게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상호금융에 예탁금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사실을 이 비교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비상자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비상자금으로는 예금과 적금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금융기관별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맞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이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그 방법,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 검색창에 파인이라고 치고 밑에 보면 금융소비자 정보 확인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파인 항목이 뜨게 되면 공통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 이 선택한 항목에서 금융상품 한눈에 라는 항목을 다시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정기예금과 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예금, 예적금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에 금리까지 다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감독원 사이트니만큼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가 이제 제공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